내 남자친구와 그의 가족이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나를 비웃었다. 나중에 나는 보안 영상을 봤다. 그는 엄마에게 예쁘진 않지만 내 뒷정리는 잘해 라고 말했다. 엄마는 웃으면서 적어도 자기 위치는 아는 애네 라고 했다. 아빠는 공짜 가정부네. 잘 골랐다 라며 킥킥거렸다. 모두가 웃었다. 나는 그저 계속 웃으면서 호감 가는 사람이 되려고 애썼다. 오늘 그는 내 DM에 매달리고 있다. 나는 소라, 26살, 회사 A에서 행정지원으로 일하면서 야간 수업을 위해 돈을 모으고 있다. 8개월 전, 룸메이트 민지가 꼭 같이 가자고 조르고 아레파가 정말 맛있다고 약속해서 억지로 따라간 주말 푸드 페스티벌에서 지수를 만났다. 그날 누군가를 만날 거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지수는 줄이 길게 늘어진 부스를 운영하고 있었고 기다리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가 두 번째 페이스트리를 공짜로 주면서 냅킨에 자기 번호를 적어줬다. 마치 귀여운 로맨틱 영화처럼. 나는 그날 밤 그에게 문자를 보냈고 우리는 이틀 내내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그 주가 끝나기도 전에 그는 이미 나를 데리고 나갈 계획을 세우고 여기 여자애들이랑은 다르다 며 나를 만난 게 얼마나 신선한지 이야기했다. 그는 내가 좋아하는 억양이 있었고 고향 이야기를 자주 했으며 미국 여자들이 얼마나 직설적이고 매력적이며 자기가 익숙한 것과는 달라서 처음엔 칭찬처럼 들렸다. 처음에는 드디어 진짜 연애를 하는 것 같았다. 그는 답장도 빨랐고 꽃도 사왔고 내가 좋아한다고 말한 것들을 기억해줬으며 자신이 이 도시에 새로 왔는데 내가 기회를 줘서 운이 좋다고 계속 말했다. 2주 만에 우리는 매주 주말을 함께 보냈고 4주가 지나자 그는 내 룸메이트들이 너무 힘들다며 자기 집은 곰팡이랑 담배 냄새로 가득하다고 하면서 일주일에 3번씩 내 집에 머물기 시작했다. 그가 얼마나 자주 머무는지 알아차리지 못하다가 한 달 넘게 혼자 밤을 보낸 적이 없고 내 장바구니 금액이 2배가 된 걸 깨달았다. 그 얘기를 꺼내려고 할 때마다 그는 나와 함께 있을 때 얼마나 안전함을 느끼는지 말하곤 했다. 3개월이 되자 그는 사실상 내 집에서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내 아파트라고 불렀고 내가 집세를 좀 도와줄 수 있냐고 물었을 때 그는 비자 문제 때문에 힘들고 아직 안정적인 일을 찾고 있다고 했다. 나는 이해한다고 말했고 실제로 이해한다고 생각했다. 비슷한 이민 문제를 겪는 친구들이 있었고 그가 계속 나에게 인내심을 가져줘서 고맙다고 하며 사랑으로 갚겠다 고 할 때마다 이기적으로 보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지만 실제로 적어본 적은 없었다. 단지 공과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세제나 쌀을 대용량으로 사게 된 것, 그리고 연애는 원래 이런 게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점수를 매기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는 낮에 내 노트북을 썼고 일거리를 구한다고 했지만 내가 일찍 집에 오면 유튜브나 게임 스트리밍 창이 열려 있고 내가 어젯밤에 만든 음식이 반쯤 남은 채로 싱크대에 놓여 있었다. 나는 일이 잘 되고 있냐고 물었고 그는 배달 앱은 불규칙하다고 돈 얘기로 나를 스트레스 주고 싶지 않다고 했고 그러고는 내 뺨에 키스하며 걱정하지 마. 우리 둘이서 세상과 맞서잖아 라고 말했다. 집세나 집안일, 시간에 대해 얘기하면 그는 집이 멀리 있어 힘들다는 이야기, 여기서 자기 이해해주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이야기, 내가 가족처럼 느끼게 해준다는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다. 나는 괜찮아 라는 말을 예전보다 훨씬 자주 하게 됐고 매 끼니를 내가 만들고 빨래에는 그의 옷이 꼭 들어가고 주말 계획도 전부 그가 보고 싶거나 하고 싶거나 먹고 싶은 것 위주라는 걸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다 나쁘진 않았다. 그는 여전히 나를 웃게 했고 길을 건널 때 내 허리를 감싸줬고 내가 피곤해 보이면 리비더 라고 불러줬다. 하지만 그 모든 것 밑에는 왜 나 혼자 다 하고 있지? 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었다. 나는 민지에게 그가 사실상 이 집에 들어와 산다고 말했고 민지는 한쪽 눈썹을 치켜올리며 임시라며 라고 했다. 내가 설명하려 했지만 점점 나 자신에게 변명하는 것처럼 들렸다. 어느 날 밤 몇 주 동안 내 책상에 앉아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지수가 그 책상을 게임용으로 점령해버렸기 때문이다. 내가 그 얘기를 하자 그는 웃으며 어차피 내가 잘 안 쓰잖아 라고 했다. 그때부터 나는 커피를 책상 대신 싱크대에 놓고 업무용 노트북도 식탁에 가져다 놓고 지수가 소파에 눕고 집을 시끄럽게 만드는 동안 내 집에서 손님처럼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큰 소리를 내거나 위협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내가 뭔가 불공평하다고 암시할 때마다 너무 미국식으로 돈 따진다 고 농담하거나 몇 시간 동안 조용해지며 내가 그를 상처 준 것처럼 행동했다. 어느 날 밤 그는 속이 안 좋다고 해서 내가 3가지 요리를 만들었고 식사 후에 그는 괜찮아. 집에서 먹던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네 라고 했다. 나는 정말로 고마워 라고 답했다. 그날 밤 나는 몇 주째 예쁘다는 말을 듣지 못했고 그가 여기 여자들은 너무 드러내고 너무 크게 웃는다 고 말한 이후 일부러 꾸미지 않게 됐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도 나는 그를 내쫓지 않았고 떠나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선을 긋지도 않았다. 이게 진짜 오래가는 관계에서 타협이라는 건가 싶었으니까. 그러다 그가 부모님이 방문하신다고 말했다. 지수가 자기 부모님이 해외에서 오셔서 며칠 동안 도시에 머무른다고 했을 때 나는 그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고 언제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은지 물어봤다. 그래야 내가 일정에 맞춰 그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준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는 즉시 정치에 관한 농담은 하지 마. 너무 크게 웃지 마.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끼어들지 않도록 해. 같은 식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지시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들이 썩 기분 좋지는 않았지만 나는 괜히 다툼이 생기길 원치 않아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내가 그들이 영어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자. 그는 조금이라고 했지만 그들이 모국어로 이야기하는 게 더 편할 거라며 고집했다.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미소만 지으며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대화를 따라가는 척해야 할 걸 알았지만 괜찮다고 했다. 그는 그들의 전통 음식과 자신이 익숙한 음식을 함께 만들어줄 수 있는지 물었고 나는 모든 레시피를 구글링하고 퇴근 후 재료를 사러 뛰어다녀야 했지만 해보겠다고 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었다. 그들이 집에 오는 날 나는 몇 시간 동안 요리하고 청소하는 데 시간을 보냈고 지수는 소파에 누워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는 단 한 번 일어나 무언가를 맛보고는 이 정도면 됐어. 걱정 마. 라고 말했다. 그들이 도착하기 바로 전에 그는 다시 한번 엄마가 전통적이라 너무 똑똑한 여자들을 좋아하지 않으니 비꼬는 말이나 의견을 너무 드러내지 말라고 당부했다. 나는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삼켰다. 그의 부모님이 들어오자 나는 자신을 소개하고 환영하려 했지만 그들은 거의 눈도 마주치지 않고 바로 자기들끼리 모국어로 대화를 시작했다. 가끔 나를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진심으로 소통하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다. 나는 마치 내 집에서 낯선 이들을 접대하는 기분이 들었다. 모두 함께 식탁에 앉았고 지수는 두 언어를 오가며 조금씩만 통역해줬다. 주로 음식이 맛있대, 나, 삼촌 얘기하고 있어, 같은 단편적인 말뿐이었다. 그들은 계속 나를 제외한 또 다른 대화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어느 순간 나는 그의 어머니에게 더 필요한 게 있냐고 물었고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지수에게 무언가를 말했다. 지수는 웃으면서 그냥 고맙다고 하시는 거야 라고 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 같았지만 그냥 넘겼다. 나는 디저트에 쓸 크림과 레몬을 사오는 걸 깜빡한 게 생각나서 잠깐 가게에 다녀오겠다고 말했다. 그들은 별다른 반응 없이 고개만 끄덕이며 계속 자기들끼리 대화했다. 나는 열쇠를 챙겨 집을 나서면서 내 집에서조차 이방인이 된 기분이 들었지만 디저트만 잘 나오면 분위기가 좀 풀릴까 희망을 품었다. 다시 집에 돌아왔을 때 그들은 잠깐 나를 쳐다보고는 바로 다시 자기들끼리 대화를 이어갔다. 내가 그들을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도 아무런 인사도 없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들이 돌아간 후 지수는 부모님이 피곤해서 그렇고 나를 좋아하지만 이곳 사람들의 방식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이 그날 밤 내내 느꼈던 불편함을 해소해주지 않는 또 다른 모호한 회피라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커피를 만들며 집안이 얼마나 조용한지 생각했다. 그러다 2년 전 도둑이 들어 노트북과 보석을 도난당한 뒤 설치해 둔 보안 카메라가 떠올랐다. 몇 달째 영상을 확인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내가 없는 사이 내 집에서 아무렇지 않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혹시 내가 알아야 할 말이 있었는지 궁금해졌다. 카메라는 전혀 숨겨진 게 아니었고 현관문과 주방을 향해 선반 위에 놓인 작은 기기였다. 평소에는 출장이나 큰일이 있을 때만 확인하던 앱을 켜서 내가 레몬을 사러 나간 정확한 시간의 영상을 재생했다. 그들은 내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주방을 둘러보고 있었고 표정에는 감사함이 전혀 묻어나지 않았다.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도 몸짓과 말투에서 내가 나가자 대화 분위기가 바뀐 걸 알 수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앞으로 몸을 숙이며 가스레인지를 가리켰고 지수는 미소를 지었고 그의 아버지는 웃었다. 그 영상 속 지수는 평소보다 훨씬 편안하고 자연스러워 보였으며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았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고 내가 없는 방에서 그는 어떤 사람일지 문득 궁금해졌다. 나는 영상을 잘라내어 이전에 회사에서 해외팀을 위해 벤더 콜을 번역할 때 사용했던 오디오 전사 서비스에 보냈다. 그리고 마치 달리기를 한 듯 심장이 쿵쾅거리며 핸드폰을 들고 결과를 기다렸다. 약 1시간 후 타임스탬프와 영어 번역이 포함된 전사본이 도착했다. 나는 어색하거나 약간 무례한 말 정도를 예상하며 열었지만 그 안에는 내 마음을 송곳처럼 찌르는 말들이 적혀 있었다. 전사본에는 그의 어머니가 예쁘진 않지만 청소는 잘하네 라고 말한 뒤 웃음소리가 들렸고 이어 적어도 자기 위치는 아는 것 같으니 망치지 마라 라고 했다. 그의 아버지는 요리도 하는 무료 가정부라니 잘 골랐다. 아들아 라고 덧붙였다. 그 다음에 내 손이 저려올 정도로 충격적인 부분이 나왔다. 지수가 쓸모 있어. 집도 깨끗하고 음식도 준비돼 있고 미국 여자애들은 통제하기 쉬워. 그냥 모든 일에 죄책감을 느끼게 하면 원하는 건 뭐든 다 하게 돼 라고 답했다. 나는 숨이 멎은 줄도 모른 채 그 문장을 3번이나 읽고 더 아래로 내려가 내 일, 내 몸, 내 목소리에 대한 더 심한 댓글들을 봤다. 그중 어느 것도 지수는 변호하지 않았고 심지어 웃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다. 오해도 문화적 차이도 아니었다. 그냥 내 집에서 내 음식을 먹으면서 나를 필요할 때 쓰고 버릴 도구처럼 대하는 사람들이었을 뿐이다. 그는 아직도 내 침대에서 자고 있었다. 나는 핸드폰을 식탁에 엎어두고 최소 2분간 아무 움직임 없이 서 있다가 바로 싱크대 아래로 걸어가 우리가 재활용할 때 쓰는 검은 쓰레기 봉투 더미를 꺼냈다. 침실에 들어갔을 때도 자고 있는 지수를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서랍장으로 가서 그의 서랍을 열고 보이는 대로 양말, 셔츠, 속옷을 다 적지도 않고 첫 번째 봉투에 쑤셔 넣었다. 옷장으로 가서 그가 항상 입던 재킷 2개를 잡아당겼더니 하나가 옷걸이를 바닥에 떨어뜨렸고 그는 약간 움직였지만 깨지 않았다. 그래서 신발도 챙겨 2번째 봉투에 쑤셔 넣고 계속 움직였다. 그의 게임용 헤드셋과 몇 달째 굳이게 쓰지 않던 중고 노트북을 뽑아 3번째 봉투에 던져 넣었다. 망가지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다. 다시 내 집에서 그걸 쓸 일은 없을 테니까. 음식 축제, 그가 평생 이렇게 평화로운 적이 없었다고 했던 해변 여행, 그리고 몇 달간 내 거울에 붙여놨던 첫 번째 기념일 폴라로이드 사진이 들어있던 작은 신발 상자를 찾았다. 나는 한 장씩 멈추지 않고 반으로 찢어 봉투에 넣고 욕실로 가서 그의 면도기, 향수, 칫솔을 장바구니에 담아 한 번에 꽉 묶어 문 옆에 내려놨다. 그때서야 그가 수건만 두른 채로 들어와 바닥에 봉투들과 열린 서랍, 그리고 내 얼굴을 보고 멈춰 서더니 뭐 하는 거야?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다. 나는 처음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봉투들을 가리키며 내 물건 챙겨서 나가야 해 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농담하거나 시험하거나 금방 번복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어색하게 웃었다. 내가 진지하냐고 묻자 어젯밤 카메라 영상을 보고 번역까지 했어.
내가 없는 동안 너랑 내 부모님이 한 말을 다 알아. 더 이상 이렇게 살게 둘 생각 없어 라고 말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없이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내가 뭔가 오해한 거라고, 번역이 항상 정확한 건 아니라고, 맥락이나 말투, 자기 문화에서 농담하는 방식을 내가 모른다고 했다. 나는 목소리를 높이지도 울지도 더 이상 설명하지도 않고 내 옆에 있던 봉투를 들고 현관으로 가며 나를 통제하기 쉬운 무료 가사 도우미라고 했지? 그걸 내가 그냥 잊을 것 같아 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 수건을 두른 채로 따라오며 내가 히스테릭하다고, 내가 참여하지도 않은 대화 하나 때문에 진짜를 버린다고 했고, 내가 대답하지 않자 팔을 잡으려 했다. 그의 손가락이 내 손목을 감싸는 순간 나는 너무 빨리 몸을 빼다 탁자까지 넘어뜨리고 스탠드가까지 찌그러뜨렸다. 그러고는 20분 안에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야 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반응을 예상 못했는지 잠깐 멈췄다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미쳤구나, 알지? 그래서 우리나라 여자들이 더 낫다니까 라고 말했다. 그 순간 남아있던 인내심이 완전히 끊어져 두 번째 봉투를 양손으로 그에게 밀어주며 몇 달 동안 내 뒤에서 나를 욕하면서 내 집에서 내 걸로만 살았잖아. 여기서 내가 누린 건 전부 내 거였지. 내게 아니었어? 라고 했다. 그는 계속 내가 과민 반응한다고, 자기가 여기 있으려고 뭘 포기했는지 모른다고, 내가 버릇없이 군다고 말하려 했고, 나는 넌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았어. 그냥 얹혀 살고, 거짓말하고, 날 이용했을 뿐이고, 난 끝이야. 라고 끊었다. 그는 옷 입으려고 욕실로 뛰어가서 문을 세게 닫아 싱크대 의장이 흔들릴 정도였고, 평소 옷을 입고 다시 나오더니 혹시 남은 귀중품이 있나 두리번거렸다. 봉투를 들고 나가면서 그는 내가 이걸 후회할 거라고, 일주일 뒤 울면서 전화할 거라고, 진짜로 날 아끼는 사람을 놓쳤다는 걸 알게 될 거라고 중얼거렸고, 나는 내가 만든 밥 먹으면서 부모님 앞에서 날 비웃었잖아. 나가, 라고 말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한 일은 현관 테이블을 넘어뜨려 내 열쇠와 쌓여있던 우편물이 바닥에 흩어지게 한 것이었고, 내가 문을 더 활짝 열어 더 이상 머무를 이유가 없다는 걸 알리자 마침내 나갔다. 문이 쾅 닫힌 뒤 나는 1분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복도가 다시 조용해지는 소리를 듣고 거실로 돌아가 바닥에 앉아 그의 손이 너무 세게 쥐었던 손목에 멍이 들어가는 걸 바라봤다. 그때 나는 이것이 단순히 나쁜 연애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누군가가 사랑이나 희생, 혹은 동반자 관계라고 설득하면서 사실은 편의와 통제를 위해 내 자존감을 조금씩 갉아먹도록 내버려 두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나는 민지에게 지수 내쫓았어 라는 짧은 메시지를 보냈고, 그녀는 10초도 안 되어 내가 갈까? 라고 답장했다. 하지만 나는 몇 시간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전화하겠다고 말했다. 나는 빗자루를 집어들고 깨진 스탠드 갓을 쓸어 모아 한쪽에 치우고 열쇠를 챙긴 뒤 2개의 문이 잘 잠겼는지 확인했다. 그리고 바로 열쇠 수리공에게 전화해서 오늘 긴급 출장이 필요하다고, 얼마를 부르든 다 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2시간 만에 도착해 2개의 자물쇠를 모두 교체했고, 나는 $275를 망설임 없이 결제했다. 그 순간의 평안함이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거래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열쇠 수리공이 떠난 뒤 자물쇠가 잘 작동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수가 두고 간 물건들을 모두 모았다. 2번째 휴대폰 충전기, 한 번도 읽지 않은 책 2권, 늘 내 책상 의자에 걸쳐두던 후드티까지 마지막 가방에 담아 현관 안쪽에 두었다. 혹시라도 그가 내가 소중한 물건을 버렸다고 우길까 봐서였다. 그날 밤, 나는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기에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꿨고, 실시간으로 그 상황을 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 부재중 전화가 17통, 문자 메시지가 30개가 넘게 와 있었다. 모두 그가 빌리거나 산 듯한 낯선 번호였다. 처음 몇 개의 메시지는 분노에 차 있었고, 내가 배신했다며 얼마나 많은 것을 버리고 있는지 모른다고, 오해 하나로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을 망쳤다고 비난했다.
이어서 그는 이제 집이 없다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죄책감을 유도하는 메시지들을 보냈다. 자정이 넘어서부터는 완전히 동정심을 구하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그는 밥도 못 먹었고 남의 차에서 자고 있다며 내가 그동안 그가 나에게 해준 것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냉정할 수 없다고 했다. 나는 그 어떤 메시지에도 답하지 않았고 번호가 올 때마다 차단했다. 그리고 내 모든 소셜미디어 계정 인스타그램, 왓츠앱, 페이스북, 심지어 링크드인까지에서 그를 차단했다. 어떤 틈으로도 그가 내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 그날 오후에 현관 앞 CCTV 피드를 확인했더니 그가 휴대폰을 들고 건물 앞을 서성이며 어느 배를 눌러야 할지 망설이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즉시 건물 관리인에게 전화해 상황을 알리고 그의 사진을 전달했다. 민지에게도 다시 연락해 혹시 그가 올 수도 있다고 알렸고 20분도 안 돼 민지는 포장 음식과 하룻밤 묵을 짐을 들고 내 집 문을 두드렸다. 그녀는 내가 그날 밤 잠을 제대로 못 잘 걸 이미 알고 있었다. 우리는 소파에 앉아 내가 보여준 보안 영상과 번역 출력물을 함께 봤다. 지수가 나를 밥 해주는 무료 가정부라고 부른 대목을 읽고는 민지가 일어나 방을 왔다 갔다 하며 당장이라도 그를 찾으러 갈 것처럼 분노를 참았다. 그녀는 그날 밤 내 침대에서 자라고 본인은 소파에서 자겠다고 했다. 내가 그 공간을 다시 내 것으로 리클레임해야 한다고. 안 그러면 그의 유령이 여전히 그곳에 사는 것처럼 느껴질 거라고 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혼자가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었다. 다음 날 아침, 손목이 여전히 아팠고 정신적으로도 아무렇지 않은 척 질문에 답하거나 회의에 참석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에 회사에 병가를 냈다. 상사는 이해해 주었고 하루 쉬고 준비가 되면 돌아오라고 했다. 내 인생에 적어도 한 부분은 무너지지 않고 내 편이라는 사실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정오쯤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도어뷰로 확인하니 지수였다.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가 내 이름을 3번 부르고 다시 한 번 문을 두드린 뒤 10분쯤 서 있다가 결국 떠날 때까지 가만히 서 있었다. 그날 오후 민지와 나는 그에게 정보를 전달할 만한 모든 지인을 차단했다. 온라인에서 둘 다 팔로우했던 거의 대화도 안 나눈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있던 단체 채팅방에서도 그를 모두 삭제했다. 그날 저녁 나는 혹시라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해야 할 상황에 대비해 날짜, 메시지, 사건, 스크린샷 등 모든 기록을 휴대폰에 정리하기 시작했다. 아직 결심은 하지 않았지만 일이 더 심각해질 경우를 대비해 준비하고 싶었다. 일요일 밤이 되자 그의 메시지는 줄었지만 완전히 멈추지 않았다. 그중 하나에는 내 상황 알면서 진짜 이렇게 나 버릴 거야? 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정말 능숙하게 내 죄책감을 자극했다. 나는 답장하지 않고 시간과 함께 저장해 두었고 혹시 공식적으로 신고하게 되면 언급할 생각을 했다. 그리고 휴대폰을 완전히 꺼버리고 민지와 함께 시시한 영화를 보며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되는 생각을 잠시 잊으려 했다. 월요일 아침, 나는 다시 출근했고 대부분의 시간을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다. 동료들에게는 이별을 겪었고 며칠 동안 친구 집에 머문다고만 말했다. 내 손목에는 아직도 옅은 멍이 남아있었고 한 동료가 그걸 보고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자 청소하다가 찬장에 부딪혔다고 둘러댔다. 남자친구와 싸우다 팔을 잡힌 걸 빼내다 생긴 일이라고 설명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지는 계속 연락을 하며 며칠 더 자기 집에서 지내라고 제안했지만 나는 혼자 내 아파트로 돌아가 보고 싶다고 말했다. 내 일부는 그 문을 범죄 현장에 들어가는 기분 없이 통과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고 방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주변 모든 것이 내가 떠난 그대로였고 그 사람만 없었고 그의 어질러진 흔적도 몸보다 더 많은 공간을 차지했던 그의 당연한 침묵도 사라져 있었다. 한참 후 그가 남기고 간 마지막 짐을 들어 쓰레기통에 버리러 내려가 주저하지 않고 놓아버렸다. 스스로에게
그가 정말로 다시 찾으러 올 만큼 소중한 것이었다면 애초에 내가 그에게 빚진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다음 날 아침, 엄마에게서 전화가 와서 그 주 중에 저녁 먹으러 올 거냐고 물었고 별 생각 없이 예스라고 대답했다. 몇 주 만에 방문하는 거라 이제는 리셋할 때가 됐고 나를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들 곁에 있어야 할 것 같았다. 나중에 확인 문자에 엄마는 응, 우리 얘기 좀 하자 라고 답장을 보냈는데 평소라면 이모티콘과 느낌표만 쓰는 엄마라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바로 알았지만 굳이 묻지 않고 4시쯤 간다고만 했다. 그 주 금요일, 부모님 집에 도착해 평소처럼 따뜻하게 맞아줄 거라 기대했지만 엄마는 식탁에 딱딱하게 앉아 있었고 아빠는 등 돌리고 조용히 서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기도 전에 엄마가 지수가 왔었어? 라고 말했다. 엄마가 전날 지수가 집에 왔다고 말하자 나는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물었다. 엄마는 지수가 아침에 불쑥 찾아와서 나를 걱정한다고 말하며 몇 분만 들어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고 싶다고 했다. 엄마 말로는 지수는 내가 몇 주째 불안정하게 행동하고 피해망상에 시달려서 동의 없이 그를 촬영했고 다툼 중에 자신을 공격했으며 내가 아무런 예고 없이 그를 내쫓아서 갈 곳이 없다고 했다. 그는 얼굴에 희미한 긁힌 자국을 보여주며 내가 그 상황에서 그랬다고 했는데 나는 절대 그의 얼굴에 손을 댄 적이 없어서 완전히 거짓말이었다. 그 디테일 하나만으로도 속이 뒤틀렸다. 이미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조종할지 계획하고 왔다는 뜻이니까. 엄마는 이야기가 너무 극단적으로 들려서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지만 지수는 너무 침착하고 합리적으로 보였다고 한다. 바로 그 점이 제일 무서웠다. 상황을 얼마나 쉽게 뒤집어서 자신을 구해야 할 사람처럼 보이게 만드는지. 아빠가 그를 믿었냐고 묻자 엄마는 아빠가 거의 말하지 않고 그저 읽기 힘든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봤다고 했다. 아빠는 아무것도 결정하기 전에 나와 먼저 얘기하고 싶다고 했을 뿐이었다. 나는 꾸밈없이 사실 그대로 말했다. 몇 년 전 침입사건 이후 카메라를 설치했고 항상 눈에 띄는 곳에 있었고 지수와 그의 부모가 내 집에서 나를 조롱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고 그 대화 전체를 영어로 번역해뒀다고 했다. 엄마는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는데 나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8개월 동안 우리 가족과 지내면서 한 번도 본색을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듯했다. 나는 폰을 열어놓고 영상과 대화 스크린샷이 저장된 폴더를 찾아 아무 말 없이 엄마에게 건넸고 엄마는 한 줄 한 줄 조용히 읽으며 스크롤을 내리다가 표정이 완전히 변했다. 지수 엄마가 나를 별로 예쁘지 않다, 순종적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엄마는 고개를 저었고 지수가 조종하기 쉽다. 미국 여자애들은 죄책감만 주면 다 내준다. 고 말하는 부분을 보자 결국 욕을 내뱉었다. 아빠가 조용히 다가와 엄마 손에서 폰을 받아 아무 말 없이 같은 메시지들을 읽고 돌려줄 때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턱이 단단히 다물려 있었다. 아빠는 침착하게 지수가 보통 몇 시에 배달 일을 마치는지 지금 어디서 일하는지 물었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지수가 최근에 언급한 지역을 말했다. 그 질문의 의미를 깨닫기도 전에 아빠는 신발을 신고 금방 다녀올게 라고만 말하고 나가버렸다. 엄마가 말리며 어디 가냐고 물었지만 아빠는 처리할 일이 있어 라고만 하고 내가 말을 붙일 새도 없이 나가버렸다. 결국 둘이 조용히 앉아 동시에 아빠가 직접 지수를 찾으러 갔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곧바로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3번 울리고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고 다시 걸어도 받지 않았다. 엄마는 부엌을 서성이며 아빠가 무모한 행동은 안 할 거라고 그저 지수에게 직접 따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 다음 2시간은 손으로 시간을 세는 것처럼 느리게 흘렀고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은 채 문자나 노크, 전화를 기다렸다. 마침내 9시 반이 조금 넘어서야 아빠 차 소리가 들렸고 둘 다 현관으로 달려갔다. 아빠는 마치 장을 보고 온 것처럼 완전히 침착한 얼굴로 들어왔고 우리가 어디 다녀왔냐고 다그치자 아빠는 차분하게 지수의 배달 장소 밖에서 그가 쉬는 시간에 나올 때까지 기다렸던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다.
그는 주차장에서 지수에게 다가가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번역본을 읽었고 영상을 봤으며 지수가 어떻게 이야기를 왜곡해서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었는지도 들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런 일은 우리 가족에게 통하지 않을 거라고 했다. 아버지 말씀에 따르면 지수는 처음에는 부정하며 번역이 틀렸고 맥락이 잘못 전달됐다고 했지만 아버지가 녹취록에 나온 정확한 문구를 반복하자 지수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목소리를 한 번도 높이지 않았고 만약 지수가 다시 나에게 연락하거나 우리 집이나 직장 근처에 오려고 하면 그에 대한 결과가 있을 거라고, 그리고 내 정신건강에 대해 또 한 번이라도 거짓말을 퍼뜨리면 그때는 말이 아니라 법적 대응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했다. 아버지는 지수에게 너는 우리 식탁에 앉아서 우리 음식을 먹고 우리 눈을 바라봤으면서 우리 딸을 내 뒤치다꺼리나 하는 하녀라고 불렀지. 다시는 그런 식으로 우리 딸을 말하지 마라. 또 그러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다 라고 말했다.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각상처럼 서 있었고 아버지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자리를 떠났다. 아버지가 차로 돌아왔을 때도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고 했다. 지수가 따라오지 않을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한꺼번에 수많은 감정을 느꼈다. 감사, 민망함, 안도감, 그리고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어떤 감정. 마치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부서지기 직전에 누군가가 대신 짐을 들어준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있고 싶지 않아서 부모님 집에 머물렀다. 아무 말은 하지 않았지만 오랜만에 휴대폰을 몇 시간 확인하지 않고 지수가 또 무슨 문을 열고 들어올지 걱정하지 않으며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중에 엄마가 다시 한번 접근 금지 명령 이야기를 꺼냈다. 이제 우리는 영상, 녹취록, 메시지, 목격자 대면, 반복적인 조작과 괴롭힘의 증거까지 다 갖췄으니 충분하다고 했다. 나는 그걸로 명령이 나올지 확신할 수 없다고 했지만 엄마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그래도 신고를 해두면 혹시라도 또 일이 생겼을 때 이미 기록이 남아있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집을 나서기 전 나는 지수의 사촌에게 또 메시지를 받았다. 첫 번째 사건 이후 연락해왔던 바로 그 사촌이었다. 이번에는 지수가 가족들에게 내가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고 그의 문화를 질투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녀가 본 것과 들은 것과는 전혀 달랐다. 나는 그녀에게 녹취록, 캡처화면, 그리고 영상 일부를 보냈고 그녀는 역겹다고 답했다. 지수는 부모님에게 항상 응석을 받아왔고 이제는 그의 행동 때문에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망신을 당하고 있어 부모님이 몹시 화가 나 있다고 했다. 가족은 그에게 일주일 내에 귀국하라고 압박하고 이미 비행기표도 예매해뒀지만 지수는 여전히 친구 집을 전전하며 자신이 이런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내가 농담에 과민 반응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나는 그가 어디로 가든 상관없으니 다시는 내 근처에 오지 않기만 바란다고 했고 그녀는 알겠다고, 실제로 비행기에 타면 알려주겠다고 했다. 그날 오후 나는 아파트로 돌아와 모든 문이 제대로 잠겼는지 확인하고 방마다 한 번씩 둘러보며 이상한 점이 없는지 살핀 뒤 주방 조리대부터 서랍 손잡이까지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했다. 내 공간에 그의 흔적이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그 후 나는 문서를 열고 지수가 찾아왔던 모든 순간, 문자, 전화, 나에 대해 거짓말했던 일, 부모님 집 방문, 음성 메시지, 현관문 앞대면, 메시지에서 썼던 조작 방식 등을 하나하나 적었다. 짐을 싸던 밤 생긴 손목멍 사진, 죄책감을 유도하려던 메시지 캡처, 그리고 그의 사촌이 직접 다음 주 화요일에 편도 비행기표를 예매했다고 확인해준 메모까지 첨부했다. 그 문서와 첨부 파일을 업로드하고 온라인 접근 금지 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그가 스스로 멈추길 바라는 것만으로는 다음에 무슨 일이 닥칠지 나를 지켜줄 수 없다는 걸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다음 이틀은 별일 없이 지나갔다. 나는 그게 좋은 신호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지만 그래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아파트를 나설 때마다 민지에게 상황을 계속 알렸다.
혹시라도 그가 예상치 못한 곳에 또 나타날까 봐 화요일 아침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지하철역 근처 커피숍에서 커피를 산 뒤 아무 생각 없이 사무실 건물로 들어섰다. 지수가 근처에 있을 거란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마지막 연락 시도 이후 48시간이 넘게 지났기 때문이다. 점심시간에 휴대폰을 확인하니 모르는 번호로 부재중 전화가 3통 와 있었고 이어진 음성 메시지가 있었다. 나는 즉시 재생하며 아무도 없는 휴게실로 들어갔다. 지수의 목소리는 술에 취해 흐릿하고 불안정하게 들렸고 영어와 자기 모국어를 오가며 5분만 내라. 모든 게 무너진다. 널 위해 모든 걸 포기했다. 같은 말을 반복했다. 더 이상 감정적으로 흔들리진 않았지만 여전히 속이 조여왔다. 나는 음성 메시지를 삭제하고 번호를 차단했으며 민지에게 요약해서 다시 보낸 뒤 혹시 그가 아직 로비에 들어올 수 있을지도 모르니 프런트 데스크 보안팀에 미리 알려두기로 결정했다. 나는 위층으로 올라가기 전에 데스크에 들러 그 사람의 사진과 더 이상 환영받지 않는다는 경고, 그리고 참고용으로 내 이름을 남겼다. 경비원 태민과 하은은 그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나타나면 바로 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오후 4시 30분쯤 나는 팀원들과 유리벽 회의실에서 고객 업데이트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프런트 리셉션 쪽에서 움직임이 보여 고개를 돌리니 하은이 지수와 대화하고 있었다. 지수는 불안해 보였고 분명 내 이름을 말하며 나를 찾고 있었다. 나는 회의에서 양해를 구하고 바로 태민에게 문자를 보낸 뒤 복도 기둥 뒤로 이동해 나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상황을 지켜봤다. 보안이 도착하기 전에 그를 자극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수는 하은에게 목소리를 높이며 나 그냥 얘기 좀 하자. 제가 유치하게 군다. 이건 오해일 뿐이야. 같은 말을 하며 하은을 지나 메인 오피스로 들어가려 했다. 몇 초 뒤 태민이 나타나 지수와 복도 사이에 서서 그를 막았고 손을 대지 않은 채 침착하게 출구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지수는 잠시 멈칫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태민이 상황을 진정시키는 동안 동료 준이 지나가며 아무렇지 않게 괜찮아요? 라고 물었고 지수는 즉시 준을 쳐다보며 간절하던 표정이 한순간에 분노로 바뀌었다. 그는 기둥 뒤에 있는 나와 내 앞에 선 준을 보고 완전히 이성을 잃고 태민을 밀치며 소리쳤다. 내가 그의 인생을 망쳤고 모두를 자기에게서 돌아서게 했으며 벌써 회사 남자와 자신을 바꿨다고 외쳤다. 준은 내 앞에 조금 더 다가서며 지수에게 물러서라고 했지만 오히려 지수는 더 격분해 몇 달 동안 나를 녹음해서 망치려고 했고 동정심을 이용한 거짓말쟁이라고 소리쳤다. 지수가 다시 내 쪽으로 다가오자 하은이 인터폰으로 건물 보안을 호출했고 추가 경비 2명이 달려왔다. 그때 지수는 태민을 뿌리치고 준을 향해 팔을 휘둘렀으나 턱을 간신히 피했다. 경비원들이 지수의 양팔을 붙잡아 사무실 밖으로 끌어내는 동안에도 그는 대신 사랑, 갈 곳이 없고 내 덕분에 살아있었다는 등 소리를 질렀다. 엘리베이터로 끌려가면서 그는 어깨 너머로 이 일 후회할 거야. 끝난 거 아니야. 라고 마지막으로 위협했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사무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모두가 얼어붙은 채였다. 상사가 내 옆에 와서 오늘은 집에 가도 된다고 인사팀이 내일 연락할 것이라고 조용히 말했고 직접 내 자리까지 함께 가 가방을 챙기게 한 뒤 태민이 주차장까지 동행해 주었다. 나는 차 안에서 손이 너무 떨려 음성 입력으로 민지에게 전화를 했고 민지는 음식을 들고 내 아파트로 와 밤새 같이 있어줬다. 나는 침대 대신 소파에서 잤다. 그 침대는 지수가 내 옆에서 코를 골던 곳이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상사는 하루 더 쉬라고 문자를 보냈고 인사팀이 건물 보안 강화와 몇 주간 입구 근처에 상주 인원을 두는 방안을 논의하고 싶다고 했다. 준도 내 안부를 묻는 문자를 보내왔고 더 잘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지만 나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나는 결국 경찰에 신고해 처음 사건부터 사무실에서의 대치까지 모두 자세히 진술했다. 담당 경찰관은 접근금지 명령 신청 서류를 도와주고 절차를 안내해줄 담당자를 연결해주겠다고 했다. 그날 저녁, 지수의 사촌이 다시 메시지를 보내왔다. 지수가 인스타그램에 불길한 협박,
복수 암시, 충성심과 배신에 대한 극적인 인용구 등 불안한 스토리를 올렸고 이미 지인들이 모두 캡처해뒀다는 내용이었다. 그녀는 지수 부모님이 다시 개입해 다음날 아침 출국하는 항공권을 예매했고 이번엔 진짜로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완전히 손절하고 그가 한 일을 모두 알릴 거라고 했다고 전했다. 나는 이제 그가 나라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더 이상 무슨 일이 있든 상관없다고 했고 그녀는 실제로 비행기에 탑승한 걸 확인하면 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날 밤 민지가 다시 와서 현관에 이중 잠금 장치를 설치하고 작은 서랍장을 문 앞에 옮겨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줬다. 다음 날 아침, 지수의 사촌에게서 문자가 왔다. 그녀가 직접 그를 공항에 데려다주고 보안 검색을 통과하는 걸 지켜봤으며 이미 어머니로부터 비행기 탑승을 확인하는 메시지도 받았다고 했다. 그녀는 부모님이 더 이상 그의 문제를 책임지지 않을 것이고 법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자립하지 않으면 집에도 들이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나는 간단히 고맙다고 답하고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니면 다시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8개월간의 조종과 상처 끝에 남은 내 삶을 다시 세우는 데 집중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녀가 동의하고 이해했다고 말한 후 나도 그녀를 차단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그가 나를 이용하기 시작했을 때 그를 감싸줬던 사람과 더 이상 어떤 끈도 남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날 나는 다시 출근해서 인사팀 미팅에 참석했고 그들은 경찰 보고서 사본을 요청하고 직장 내 사건을 문서화했으며 내 출입증을 업그레이드해 누군가가 로비에서 나를 만나고 싶다고 요청할 때마다 알림을 받게 해주었다고 말했다. 또한 지수가 다시 나타나면 즉시 법 집행기관에 개입할 권한이 있으며 내가 원하는 모든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그 덕분에 나는 처음으로 5초마다 증거를 요구하지 않아도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날 오후 나는 새로운 치료사와 온라인 상담을 했고 그녀는 지수와의 일뿐 아니라 그 전 몇 달간의 일, 그리고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말하지 않았던 순간마다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전체 타임라인을 다시 설명해달라고 했다. 그녀는 내가 얼마나 자주 내 불편함을 무시했는지, 인내심과 이해심이 존중받거나 내 의견이 들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를 변명해온 패턴을 함께 그려보게 도와주었다. 그녀는 내가 처음으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내 자신을 줄여야겠다고 느낀 때가 언제였는지 물었고 나는 아마 그가 두 번째로 내 목소리가 너무 크다거나 내가 너무 자기주장이 강하다거나 친구들 앞에서 너무 쉽게 이의를 제기한다고 말했을 때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내가 말을 했어야 했는데 침묵했던 순간들과 잘못한 게 없는데도 평화를 위해 사과했던 순간들을 모두 적어보라고 했다. 그 목록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길어졌다. 우리는 한쪽만 양보하는 작은 타협들이 어떻게 함정이 될 수 있는지, 사랑이 누군가가 노동, 위로, 지지를 일방적으로 얻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로 변질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상담이 끝난 후 나는 1시간 더 그 목록을 붙들고 앉아 그가 한 번도 장을 대신 봐주겠다고 한 적이 없었던 것, 친구들에게 나를 소개할 때마다 내가 그를 망신 줄까봐 불편해했던 것, 모든 부탁이 결국 의무가 되어버렸던 것 등 새로운 항목들을 추가했다. 그 주말, 나는 민지와 다른 친구 몇 명을 만났고 그들은 모든 세부 사항을 모르고 있었지만 나는 마침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동정을 얻으려는 게 아니라 내가 겪은 일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 다만 그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 너무 오래 걸린 게 부끄러웠다는 것을 소리내어 말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었고 진짜 질문을 했으며 그중 한 명이 혹시라도 마무리를 위해 그에게 다시 연락할 생각을 해본 적 있냐고 묻자 나는 나를 살아있는 가구쯤으로 여긴 사람에게서 마무리를 받을 필요는 없어 라고 답했다. 우리는 모두 그 말에 웃었는데 웃겨서가 아니라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죄책감이나 두려움 없이 다시는 넘지 않을 선을 분명하게 긋는 진짜 내 목소리를 내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새 친구 세트를 주문하고 가구 배치를 바꾸고 우리가 함께 만든 마지막 플레이리스트도 삭제했다. 그를 지우려는 게 아니라 내가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던 습관 속에 그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나는 그가 비행기 탄 이후 다시 돌아온 적이 없는지 보안 영상을 다시 확인했고, 새로 발급받은 접근금지 명령서 서류를 클라우드 폴더에 저장하고, 혹시라도 누락될 상황에 대비해 인사팀과 건물관리팀에도 사본을 제출했다. 며칠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나는 누군가에게 불편을 끼칠지, 또다시 감정적 후폭풍을 내가 수습해야 할지 계산하지 않고 온전히 내 자신을 위해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엄마가 전화해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묻자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화가 나고 가끔은 여전히 바보 같고 예전 대화에서 사실은 모욕이었던 말을 웃으며 넘겼던 순간들을 자꾸 되새기지만 부서진 느낌은 아니고 오히려 깨어있는 느낌이라고. 엄마는 아빠가 지수를 대면한 후로 말이 별로 없었고 단 한 번 거짓말하다 들킨 사람이 저렇게 작아지는 건 처음 봤다 라고만 했으며 앞으로는 누군가가 미소 지으면서 나를 무시해도 내 직감을 절대 의심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해주었다. 전화를 끊고 동네를 한 바퀴 산책하며 예전에는 나갈 때마다 지수 얼굴을 찾고 뒤를 돌아보고 그가 나타날 만한 곳을 피해서 걸음을 조절했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 번도 주위를 살피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지수의 사촌에게 마지막으로 연락이 왔다. 그는 무사히 도착해서 삼촌 집에 머물고 있고 부모님은 그가 모든 일을 처리한 방식에 부끄러워 더 이상 직접 연락하지 않는다고 했다. 나는 답장하지 않고 메시지를 보관함에 넣은 뒤 그녀를 연락처에서 삭제했다. 그 가족이 그의 행동을 정상이라고 여기며 이 상황을 만든 데 일조했으니 내가 그들에게 더 이상 소식을 전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나는 발코니에 앉아 치료일지를 열고 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 대한 이야기, 내가 무시했던 것, 내가 배운 것, 다시는 타협하지 않을 것들, 그리고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경계를 세우며 내 삶을 어떻게 다시 세울지에 대해 쓰기 시작했다. 그 다음 월요일, 내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을 만나 접근금지 명령서 최종 절차를 안내받았고, 직장 내 사건, 이전 손목 부상, 음성 메시지, 번역된 영상 등 판사의 승인을 정당화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확신시켜 주었다. 나는 세 군데의 서류에 서명하고, 날짜, 스크린샷, 대화록이 첨부된 내가 준비한 문서를 붙여 제출했으며, 도장 찍힌 사본과 만약 지수가 조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접촉 금지 조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이미 잡혀있는 법원 출석 날짜를 받고 경찰서를 나왔다. 차로 걸어가던 중 건물 관리인에게서 메시지가 왔는데 모든 프런트 데스크 직원이 상황을 숙지했고 이제 내부 시스템의 지수가 건물 출입이나 세입자 누구에게든 게스트로 등록되는 것이 금지된다는 메모가 남겨졌다는 내용이었다. 그날 오후 상사가 나를 사무실로 불러 사건 보고서를 회사 법무팀에 전달했다고 했고 법무팀에서는 지수가 다시 회사 직원에게 접촉을 시도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내부 통보를 해두었다고 했다. 또한 방문객이 나를 찾는 경우 거절당하더라도 HR과 나에게 알림이 가는 출입기록 시스템을 설치 중이라고 했고 나는 지난 몇 주간의 피로가 몰려와 별다른 말 없이 감사 인사만 전했다. 퇴근 후 지수와 거의 매주 들르던 커피숍 앞을 지나며 잠시도 멈추지 않고 고객 문의 폼으로 혹시라도 지수가 내 이름을 사용하거나 우리 관계를 언급하며 정보를 얻으려 할 경우 내 이름으로 지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아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집에 도착하니 반송 주소 없는 편지가 우편함에 들어있었고 인근 구에서 발송된 소인이 찍혀 있었다. 천천히 봉투를 열자 인사말도 없이 타자로 적힌 한 문단이 적힌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다. 내용은 이제 안전하다고 느끼길 바라. 곧 내가 널 진짜로 알아본 유일한 사람을 내쳤다는 걸 깨닫게 될 테니까 였다. 나는 즉시 편지를 사진으로 찍어 오전에 통화한 경찰관에게 이메일로 보내고 실물도 제출하려 경찰서에 갔다. 경찰은 이를 사건 파일에 등록하고 추가적인 표적화 우편을 막기 위해 사서함 임대를 고려하라고 조언했다. 그날 밤 민지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고 민지는 다시 오거나 주말에 함께 있어주겠다고 했지만 나는 괜찮다고 했다. 흔들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제는 공포 앞에서 얼어붙지 않고 맞서는 연습을 시작해야 한다고 치료에서 배웠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지수와 아직 온라인상으로 연결된 모든 지인에게 단체 메일을 보내 누구든 지수의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내 위치를 공유하거나 중립적 입장을 취하려 든다면 즉시 차단하고 내 안전에 대한 적극적 위협으로 간주하겠다고 알렸다. 단 한 명만 답장을 했는데 몇 달 전 집들이에서 만난 남자였고 그는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진지 몰랐다며 사과했고 지수의 번호를 삭제하고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 주 후반 지수의 사촌에게서 다시 메시지가 왔는데 이전에 연락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또 연락해온 것이었다. 이번에는 지수가 먼 친척들에게 내가 영상 대화록을 조작하고 카메라 영상을 위조해 그를 나쁘게 보이게 했다고 말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그가 또 내 얘기를 누군가에게 하면 내 변호사가 직접 당신 가족에게 연락할 거예요. 라고 짧게 답장하고 마지막으로 그녀를 차단했다. 내가 한 말을 진심으로 의미했고 더는 쓸데없는 경고에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요일의 치료 세션에서 우리는 누군가 떠난 뒤에도 그 사람이 남긴 영향이 작아 보이지만 빠르게 누적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예를 들어 망설임, 모서리를 확인하는 습관, 오지 않을 반응에 대비하는 습관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이제 이어폰 없이 가게에 가기 시작한 이유가 혹시 주변의 중요한 신호를 놓칠까 봐서였고, 휴대폰을 모음으로 해두지만 비행기 모드는 절대 쓰지 않는 이유는 회사나 경찰의 긴급 알림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였다고 설명했다. 또 지수가 이제는 해외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일주일 넘게 현관문 근처에 짐가방을 싸놓는 습관이 생겼고 이런 습관들이 비합리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빠르고 반복적으로 고조된 위협에 대한 반응이었다고 말했다. 치료사는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바꾼 모든 점을 목록으로 적고 그중 어떤 것은 임시 안전조치이고 어떤 것은 남들이 과하다거나 예민하다고 해도 죄책감 없이 계속 유지해도 되는 새로운 기준인지 표시하라고 조언했다. 나는 새 자물쇠, 업그레이드한 도어벨 카메라, 직장 알림, 법원 제출, 사서함, 삭제한 연락처, 그리고 경계 유지, 신속 차단, 공유 기기 금지, 선 넘을 때 감정적 협상 금지 등을 적었다. HR에게 짧은 감사 메일을 보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줘 고맙다고 했고 추후 상황이 생기면 계속 공유하겠다고 했다. HR은 회사 전체의 보안이 이번 일로 인해 강화되었다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줬다. 그 주말 나는 새 책상을 사고 침실을 재배치해 더 이상 지수가 게임기와 잡동사니로 독점하던 공간을 피할 필요가 없어져 주방에서 내 작업 공간을 침실로 옮겼다. 일요일 밤 나는 치료일지에 나 자신에게 편지를 썼다. 그 일은 내 잘못이 아니었고 나는 어리석었던 게 아니라 조종당했던 것이며 평화를 위해 침묵하는 것은 결국 나를 더 쉽게 상처 입게 만들 뿐이었다고 인정했다. 편지의 끝에 이렇게 썼다. 그는 떠났고 만약 돌아온다 해도 나는 그가 떠났던 그때의 내가 아니다. 그 월요일 아침 나는 출근해서 인사팀에서 온 봉투를 내 책상 위에서 발견했다. 그 안에는 내 접근 금지 명령 상태 요약, 우리 건물의 최신 방문자 출입 절차 확인서, 그리고 지수나 그와 연관된 사람이 회사 건물에서 다시 접촉을 시도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직통 전화번호가 들어있었다. 나는 그 서류를 서랍에 보관하고 백업을 위해 내게 이메일로 복사본을 보내고 사건별로 정리된 디지털 타임라인에 날짜를 추가했다. 그 타임라인에는 이제 경찰 방문 시간, CCTV 영상, 스크린샷, 목격자 진술, 그리고 물리적 문서들이 모두 사건 카테고리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그날 오후, 담당 경찰관에게서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이 승인되었고, 영구 명령을 확정할 법원 날짜가 다음 주 목요일로 공식 지정되었다는 확인 이메일을 받았다. 나는 준비할 시간이 사흘 남았다는 뜻이었다. 나는 치료사에게 급하게 상담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내고 인사팀의 반차가 필요하다고 알렸으며 민지에게 전화해 혹시 내가 진술 도중 얼어붙거나 마음을 다잡을 사람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함께 가줄 수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바로 동의했고 이미 그날 아침을 비워뒀다며 온전도 자처했다. 내가 부탁하지 않아도 내가 필요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고 했다. 나는 지난 몇 주간 말하지 못했던 고마움을 전했다. 그날 밤 나는 법원에 제출할 모든 자료를 챙겼다. 녹취록,
경찰 보고서, 협박 편지, 음성 메시지 전사본, 손목 사진, 그의 게시글 스크린샷, 그리고 그가 귀국 비행기에 탑승했다는 사촌의 서명 확인서까지 모두 출력했다. 모든 자료를 지수 접근 금지 명령 신청이라고 적힌 폴더에 넣어 가방 옆에 두고 아침에 긴장해서 중요한 걸 빼먹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나 자신에게 문자로 보냈다. 그 후 사흘 동안은 아무 메시지도, 목격도, 편지도 없었다. 나는 그것을 좋은 신호로 받아들였지만 경험상 고요함이 항상 안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저 그가 더 이상 방법이 없거나 내가 아직 모르는 다른 일을 계획 중이라는 뜻일 수도 있었다. 목요일 아침, 민지가 내 건물 앞에서 나를 태우러 왔다. 아무 말 없이 커피 한 잔을 건네주고 우리는 조용히 법원으로 향했다. 도착하기 전 연습할 게 있냐고 물었지만 나는 이미 모든 걸 겪었기에 법정에서 어떤 말을 해도 내가 문을 잠그며 울던 밤이나 출근 전 복도를 살피며 그가 또 있을까 두려워했던 아침보다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진 않을 거라고 했다. 법원에 도착해 보안 검색을 거치고 체크인하고 법정 박벤치에서 메모를 정리하며 대기했다. 내 이름이 불리자 심장이 뛰었지만 목소리는 떨지 않고 판사 앞에 섰다. 폴더를 제출하고 각 증거를 명확히 설명했으며 판사의 질문에 침착하게 답했다. 나는 지수가 과거 행동, 이별 거부, 공개적 분노 표출 등을 근거로 여전히 정서적, 신체적 위협이 된다고 확신한다고 진술했다. 판사는 내 말을 듣고 서류를 검토한 뒤 잠시 생각하다가 영구 접근 금지 명령을 승인했다. 피고인이 반복적 행동으로 법적 조치가 필요함이 입증되었다는 판결이었다. 이제 지수는 법적으로 내게 연락하거나 내 집, 직장, 지인의 접근이 금지되었다. 법원을 나서자 민지는 내 손을 잡으며 자랑스럽다고 했고 나는 내키지 않았지만 점심을 먹고 기념하자고 하는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가 오늘을 또 하나의 상처로만 남기지 않으려 애쓰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 최종 명령서를 인사팀에 제출하고 건물 관리자에게 다시 메일을 보냈으며 담당 경찰관에게도 우편으로 보냈다. 모든 기록이 필요한 곳에 최신 상태로 남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날 밤 나는 온라인으로 치료사와 마주 앉아 오랫동안 궁지에 몰렸다가 다시 통제권을 되찾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혼란에 익숙해진 사람이 평온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야기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절대 사과하지 않고 자신이 한 일을 인정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인 척 이야기를 바꾼다는 것, 그리고 나는 지수에게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나를 지키기 위해 밟아온 과정에서 진정한 마침표를 찾아야 한다는 것도 이미 받아들였음을 말했다. 다음 날, 내 사서함 계정으로 누군가 내 집 주소로 또 편지를 보내려 했지만 미확인 발신자 차단 설정 덕분에 걸러져 5회 배송되었다는 알림을 받았다. 지수 본인이거나 그가 시킨 누군가일 가능성이 있었다. 나는 즉시 신고했고 담당 경찰관이 수거할 수 있도록 봉투 보관을 요청했으며 새로운 사건을 타임라인에 업데이트했다. 그리고 속으로는 그의 또 한 번의 행동이 내가 지켜온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 주말 나는 지역 비영리단체가 주최한 안전 세미나에 참석했다. 그곳은 관계 기반 괴롭힘과 통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여성을 돕는 곳이었다. 나는 낯선 이들과 나란히 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내 이야기도 들려주었으며 우리가 살아남았다는 것이 항상 조용하거나 직선적인 과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서로에게 상기시켰다. 세미나가 끝난 후 나는 그의 이름이 남아있는 마지막 대화, 앱, 폴더까지 모두 삭제했고 그의 사촌의 비공개 블로그 구독도 해지했으며 받은 편지 한 필터를 지우고 모든 기기에서 그의 이메일, 전화번호, 온라인 사용자명 변형을 차단하는 새로운 규칙을 설정했다. 월요일이 되자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해 태민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하은에게 미소를 지으며 로그인했다. 그날을 잊어서가 아니라 이제 지수가 더 이상 내 삶에 접근할 수 없는 새로운 삶의 버전을 살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그날 오후 나는 법원에서 명령이 주 전체에 처리되어 국가등록부에 등재되었음을 확인하는 등기 우편을 받았다. 이는 앞으로 위반이 있을 경우
민사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간주되어 두 번째 경고 없이 체포될 수 있음을 의미했다. 나는 그 편지를 파일에 보관하고 깊게 숨을 쉰 다음 달을 위한 1인 여행을 예약했다. 이 결정은 도망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 없이 혼자 있을 권리를 되찾기 위한 것이었다. 여행을 떠나기 전 마지막 주말, 나는 차단된 번호로부터 음성 메시지를 받으며 깨어났다. 평소처럼 무시하려 했지만 타이밍이 이상해 듣기도 전에 바로 담당 경찰관에게 전달했다. 경찰관은 1시간 만에 전화를 걸어왔고 메시지 내용이 노골적으로 위협적이진 않았지만 내 전체 이름과 내가 파괴한 것을 언젠가 그리워하게 될 거야 라는 문구가 있어 명령 위반으로 접수하기에 충분하다고 확인해줬다. 그녀는 번호를 추적하고 위반 사실을 문서화할 것이며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는 한 내가 응답하거나 출석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나는 그들에게 정말 추적이 가능한지 묻지 않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제는 그에게 실제 처벌이 닿는지로 안전을 판단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날 민지에게 이 사실을 말하자 그녀는 혼자 여행을 가도 괜찮겠냐고 물었고 나는 괜찮다고 답했다. 그 결정은 거리나 타이밍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고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내게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나는 짐을 싸고 토요일 아침 일찍 출발해 몇 주 전에 예약해둔 숙소에 체크인했다. 그 후 이틀간 긴급 상황이 아닌 한 어떤 기기도 확인하지 않고 내 일정대로 식사하며 누구에게 보여줄 계획도 없는 글을 썼다. 월요일 집에 돌아와 담당 경찰관에게 다시 확인하니 그 번호는 통화 이틀 전에 등록되고 곧 폐기된 일회용 폰으로 지수이거나 그를 도운 사람일 가능성이 높지만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아직 찾지 못했다고 했다. 그녀는 내 신분에는 변화가 없으며 위반 기록이 남아있고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영장이 더 빨리 발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나는 이제 그가 흔적 없이 사라질 거라는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마음이 놓였다. 그 주 후반, 나는 강압적 통제로부터 회복 중인 여성들을 위한 지역 프로그램 워크숍에 참가했다. 그곳의 한 연사가 생존의 대가로 치르는 침묵은 동의가 아니다 라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은 내가 한 번도 받지 못한 사과보다 더 오래 남았다. 나는 그 문장을 적어 옷장 문 안쪽에 붙였다. 과장이나 연출이 아닌 너무 오랜 시간 침묵을 강함과 혼동했기 때문이다. 이제 진짜 강함이란 여전히 두려워도 행동하는 것임을 배우고 있었다. 다음 상담 세션에서 우리는 지수에 대한 이야기는 줄이고 그의 부재에 내 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특정 단어에 아직도 망설이는지, 안전한 곳에서도 도움을 요청하는 걸 주저하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천천히 잊어가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그 후로 아무도 만나지 않았고 아직 다시 시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희생이라는 단어와 엮이지 않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중이기 때문이었다. 그 주말, 친구의 생일 파티에 갔는데 누군가 새롭게 말을 걸며 번호를 물었다. 나는 정중하게 아직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제는 친절하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접근권을 줄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혹시나 증거가 필요할까봐 숨겨두었던 남은 사진 폴더들도 모두 삭제했다. 이미 영구적 명령과 서류, 그리고 필요할 때 다시 지원받을 수 있는 3곳의 기관에 보관된 디지털 기록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예전 스트리밍 계정의 공유 접근을 삭제했으며 지수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도 그의 게시물에 계속 좋아요를 누르던 마지막 지인 한 명을 차단했다. 아무런 설명 없이 조용히 차단했다. 내가 설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달 말, 디지털 괴롭힘과 감정적 강압 생존자 패널의 연사로 초대받았다. 이틀간 고민 끝에 수락했다. 다시 그 일을 떠올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할 말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나는 작은 무대에 서서 이름과 장소를 보호한 내 이야기를 전했다. 관객석 여성들이 내가 예전엔 부끄러워했던 통제력을 잃거나 너무 오래 머물렀거나 신호를 일찍 알아차리지 못한 내 잘못이라고 자책했던 부분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았다. 끝나고 한 사람이 다가와 덕분에 내가 미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고 했다. 나는 그 문장도 적어두었다. 그 말이야말로 지수가 절대 줄 수 없었던 방식으로 내게 마침표를 찍어주었기 때문이다. 그 달을 마무리할 때 나는 또다시 책상 위치를 옮겼다. 그가 앉았던 기억이 어디에 남아있든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집 전체가 다시 내 것이 되었으니 한 번의 결정씩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었다. 사건 담당자에게서 마지막 후속 이메일을 받고 파일이 다시 활성화되지 않는 한 종료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그것을 별표 편지함에 저장하지 않았다. 그냥 한 번 읽고 보관함에 넣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음 치료 일정을 잡는 데 집중했다. 지수와 관련된 내가 받은 마지막 메시지는 그가 돌아온 지 6주 후 새로운 항공사를 통해 그의 비행 정보가 재예약되었다는 자동 알림이었다. 하지만 나는 목적지도 확인하지 않았고 전달하지도 않았고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묻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그때쯤이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사과도 받지 못했고 그가 자신이 한 일을 인정하는 마지막 메시지도 받지 못했다. 그가 달라졌거나 이해했다고 책임지고 싶다고 말하는 전화를 받은 적도 없다. 사실 마지막 편지가 도착하기 훨씬 전부터 나는 그런 것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나는 마무리를 기다리지 않고 내 루틴을 다시 만들었고 자물쇠를 다시 설정하고 뒤돌아보지 않았으며 모든 연락처를 업데이트하고 다시는 망설이지 않았다. 사람들이 내 안부를 물을 때 그들을 편하게 해주려고 내 이야기를 축소하지 않고 부끄럼 없이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옛 노래에 움찔거리는 걸 멈췄고 오지 않은 메시지를 다시 읽는 것도 멈췄고 그에게 왜 그랬는지 묻고 싶어서 메시지를 보낼 뻔한 횟수를 세는 것도 멈췄다. 왜냐하면 그의 행동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기에 그 답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복도를 확인하지 않고 부재중 전화를 확인하지 않고 누군가 건물 벨을 눌러도 현관을 들여다보지 않고 밤새 편안히 잠들기 시작했다. 그런 평화는 요란하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생존을 연기하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다. 나는 한 번 치료사에게 내 인생의 8개월을 잃은 것 같다고 말했더니 그녀는 내가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고 8개월 동안 아무도 묻지 않고 빼앗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는 법을 배웠다고 말했다. 나는 더 이상 다음 사과, 다음 게시물, 다음 알림을 기다리지 않는다. 이미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 끝은 그가 교훈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떠나고 다시는 돌아볼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는 떠났고 나는 남았다. 그리고 그게 내가 한 일 중 가장 강력한 일이 되었다. 모든 것을 불태우거나 복수하거나 그가 틀렸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살아남고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는 것. 그러니 나는 그가 이 글을 보길 바라지도 않고 그가 무엇을 후회하길 바라지도 않는다. 그의 변화를 바란다는 것은 그가 내 미래의 일부가 될 자격이 있었다고 아직도 믿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는 자격이 없다. 한 번도 없었다.